이글이글 열정 넘치는 클래식,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정 넘치는 클래식의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연주는 잘 끝났습니까? 서귀포에 정말 관객분들이 가득 찾아주셔서 정말 즐겁게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로비에서 어떻게 서성거렸는데 청취자분들을 만났습니까? 서성거릴 시간도 없었어요. 거짓말했네요. 아니요. 지난 방송 때 분명히 서성거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아무도 못 알아보신 게 아닐까요? 이 가짜 뉴스 근절해야 되는데. 정말요. 정말 좀 걱정이 되는데 행여 하나 오늘 메시지가 올까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만났어. 왜 안 쳐다봤냐면서. 어쨌든 정말 즐겁고 뜻깊은 공연이 됐어요. 네, 수습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 번호 72의 2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곡 아닙니까? 네, 정말로 유명하고 CF라든지 영화, 드라마 등등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곡, 그리고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날씨와도 어울리는 곡으로 선택해봤어요. 네, 더 자세한 곡 소개를 듣기 전에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작품으로 72의 2는 어떤 곡인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작품으로 72의 2 짧게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 곡을 작곡한 드보르자크 어떤 음악가입니까? 네, 드보르자크는 체코 프라하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보헤미아, 본인의 조국에 대한 정체성을 음악에 담고자 노력했던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민족 정서가 정말 깊이 배어 있고요.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 악보 출판업자들이 드보르자크에게 지금보다 더 큰 명성을 얻으려면 이름을 독일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보르자크는 보헤미아식 이름을 고수했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베를린이나 비엔나가 정말 음악의 중심지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보르자크는 어린 시절부터는 작곡의 뜻을 둔 건 아니었어요. 잘 풀리지가 않았고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비올리스트로 연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학금 시험을 쳤는데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브람스의 인정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이 브람스는 드보르작의 독자적인 슬라브 형식, 보헤미아 민족 정서를 담은 음악들을 정말로 좋아했고요. 그리고 출판사도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1875년 그러니까 드보르자크가 34세의 장학 자금을 받기 위해 산 거라 실제로 나이는 좀 늦었네요. 네, 늦었어요. 브람스의 이 백이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브람스가 그 당시에는 정말 유럽에서 최고의 거장이었기 때문이죠. 역시 줄을 잘 서야 되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슬라브 무곡집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네, 이 체코 사람이 이 체코 지역의 정서를 담은 곡을 작곡을 했고 그게 좋았으니 정말 국민적인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보르작은 일단 이 작품 하나로요. 돈과 명성을 다 얻게 됩니다. 늦게서 이렇게 작곡을 했던 그런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버린 거죠. 그래서 1집을 낸 다음에 8년 후에 2집을 또 작곡을 했고요. 그래서 이 드보르작은 국민 악파, 낭만주의 속에서 자신의 나라의 그 색깔을 확고히 드러내려는 그 성향의 작곡가들의 그룹의 리더 격으로 활동하게 되죠.
그렇군요. 슬라브 모곡이 처음 작곡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한 대의 피아노에서 연주하는 포엔즈, 네. 연탄이라고 하죠. 네. 그 곡으로 작곡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이 네. 연탄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연탄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릴 때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석탄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연탄. 아무리 떠올려봐도 피아노에 이렇게 관련된 단어가 네. 아닌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연은 한자로 인연할 때 연자더라고요. 연결되다, 이어지다. 그 탄은요. 관역을 쏟아라는 뜻의 한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이게 연결되어서 관역을 쏜다. 그래서 피아노를 함께 연주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함께 피아노를 한 대에서 두 명이 연주를 하는 우리 정경 교수님. 아니 제가 말하면 계속 웃으셔. 아니야 왜냐하면 아니 왜 한 대에서 두 사람이 치냐 그거 물어봤는데 아니 지금 뭐 국어 사전 시간입니까? 아니 이게 저 진짜 오랫동안 궁금했었어요. 피아노를 치는 입장에서 우리 포핸즈 뭐 이중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연탄 이게 뭐지? 어쨌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렸다고 제가 믿고요. 어쨌든 네. 왜 그 한 대 피아노에서 두 명이 예. 연주하는 걸로 작곡이 되었냐면요. 그 당시에 유럽 전체에 업라이트 피아노가 보급이 막 되어서 우리나라도 말하자면 90년대 이때 거의 모든 가정에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잖아요. 그때 피아노 학원이 붐이었죠. 그렇죠. 아파트 상가마다 다 네. 피아노 학원이 있었고요. 그것처럼 유럽 전체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모여서 한 대 피아노에서 형제 자매가 이렇게 같이 연주하고 이런 형식이 굉장히 가정적이고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보르자크도 이것을 가정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죠. 그때 당시에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게 또 연습하는 게 교양의 기준이 그죠. 되었다고 하니까 그죠. 장미롭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관현악곡으로 다시 출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호평을 받고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 출판사는 작곡가를 내버려 두지 않죠. 곧바로 관현악곡으로 편곡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드보르자크가 존경하던 브람스가 헝가리 무곡을 피아노 연탄곡으로 발표한 후에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것, 그것을 따라서 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드보르자크가 브람스를 따라했다. 네,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음악사적으로 봤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제자뻘이잖아요. 네. 드보르자크가 브람스에. 근데 사진만 보면 드보르자크가 더 형 같아요. 약간 무슨 그리스 신전에 나오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헤어도 그렇고 수염도 그렇고. 예, 브람스가 더 동생 같은데. 체코 사람들의 스타일인가? 예, 여하튼 제가 이상한 소리 했습니다. 자, 작곡가에게 자신의 민족적 정서는 어떤 것일까요? 네, 여러 작곡가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네. 작곡을 할 만한 소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이 대한민국의 어떤 소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안 찾아지면 곡이 안 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잘 아는 우리 국가이기는 하지만은 조금 더 이 어떤 나의 작곡가로서의 정체성에 올 수 있는 어떤 소재를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드보르작은 슬라브 무곡을 작곡할 때 자신의 민속 음악을 많이 연구했다고 하고 어떤 소재들을 정말로 잘 찾아서 매치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유럽이 클래식의 본고장이 된 이유 중 하나는 네. 그들이 좀 전쟁이 많아서 스토리가 많지 않았나. 이야기가 많아서 네. 그거에 빠지지 않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클래식 음악의 강국인 것도 우리나라가 스토리가 많은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음악가들의 마음속에 뭔가 음악을 위한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민족 음악과 민속 음악이 국가의 스토리가 없으면 맞아요. 솔직히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평안하기만 하면 자장가만 작곡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유럽 또 이 드보르자크를 이야기하면서 유럽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예, 흥미롭습니다. 자, 드보르자크처럼 민속성이 강한 작곡가의 경우 그러면 그 나라 출신이 그 연주를 더 잘할 거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겠죠. 이게
잘하는 부분은 확실히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국거리 장단이다 무슨 어떤 전통적인 민속 리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자국민이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나라 사람이 연주를 할 수 없고 잘하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연구하고 또 어떤 느낌의 체득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국가적 경계는 없지만 원초적으로 좀 근본적으로는 그 나라 사람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쇼팽 콩쿠르 같은 경우에도 그죠? 쇼팽 곡만 연주하기 때문에 폴란드 사람이 항상 우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 하지만 우리 지금 아니죠. 그죠? 소성진 외에도 그쵸.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승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살짝 창피한 것 같아. 아, 네, 우리나라 곡인데 딴 우리나라 나라 사람이. 곡을 그러니까 마치 태권도 같은 거죠. 특히 쇼팽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쇼팽의 곡 중에서도 마주르카 같은 곡들은 굉장히 민속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거든요. 폴란드에. 하지만 조성진 씨가 다른 심사위원들이 보시기에 더 좋았으니까 1등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 작곡했기 때문에 DNA를 무시할 수 없지만 이제 연주에 따른 이 개인적인 실력 차는 맞아요. 예, 흡입력은 또 각각 다르다. 그럼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보르자크만 많은 분들이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떠올릴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좋은 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새삼 이렇게 찾아보면서 네. 정말 좋은 곡이 많다고 느꼈는데 일단 첼로 협주곡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교향곡들 그리고 가곡 중에는 저는 특히 집시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하. 저도 작년에 처음 공부해서 네. 연주했었는데 네. 이 집시의 노래도 그 동구권의 그 민족적인 정서, 집시들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음악적으로 잘 풀어놨다고 생각이 들고 피아노 트리오에도 정말로 조금 약간 쓸쓸한 정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듣게 될 슬라브 무곡 작품으로 70의 2는 어떤 작품입니까? 이 작품을 드보르작은 작곡을 시작하고 2달이 채 되지 않은 채 이제 전곡을 완성했는데요. 보헤미아의 다양한 민속 무곡 형식을 가져와서 새로운 선율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슬라브 무곡집 출판 이후에 드보르작은 인기 작곡가로 부상을 하고요. 출판사는 곧바로 2집 출간을 위해 작곡을 요청하는데요. 드보르작은 시간이 한참 흐른 1886년 여름에서야 작곡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완성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드보르작이 이 작곡을 의뢰한 출판업자 짐 로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2번째 슬라브 무곡들을 쓰는 것이 처음 쓸 때만큼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2번 하는 것은 지독히도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집 여러 곡을 써내고 나니까 2번째 작품집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고 또 다른 민속음악의 어떤 수집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이 작곡가에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바흐를 탐구하기 위해서 바흐의 뭐 평균율 전곡을 공부한다. 연주자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무엇을 창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무려 8년이 걸쳐서 2집을 완성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창작의 고통이 또 저희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직접 이 곡을 연주한 적이 있다고 네,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이 작곡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연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곡을 좀 많이 안 들으려고요. 다른 사람의 연주를 조금 진행을 시킨 다음에 다른 사람의 연주를 좀 듣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요, 영향을 받진 않는 건 네. 받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처음 악보를 이렇게 볼 때 물론 제가 어디선가 들어봤으니까 그 곡을 시작하겠죠. 선입견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나의 눈과 나의 생각으로 일단 처음 악보를 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그런 편이고요. 일단 작곡가들의 기본적인 역사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그래도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그 작품이 쓰여지던 시기에 편지를 주고받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보려고 하고요. 특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곡가 본인이 가진 어떤
고유의 맛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리듬이라도 이 작곡가는 이렇게 연주되어야 되고 또 한 작곡가라도 이 시기,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 어떤 소스들을 많이 수집해서 그거를 연주로 구현하는 데까지 가는 거에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드보르작 작품, 같은 베르디의 작품을 치더라도 이 작품에서 다르고 1막에서 다르고 2막에서 다르고 가사에 따라 다르고 악기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주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연주를 할 때 그 작곡가의 그 작품이 좀 확실하게 보이는 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뭔가 조금 더 성숙한 음악을 세월이 지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이제 클래식을 감상하는 묘미 중 하나인데 네. 지금 이제 굳이 뭐 제가 대중문화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으나 좀 차이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저희는 그 클래식 연주자들마다의 견해도 있고 작곡가가 어느 시기에 작곡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대, 20대, 30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한 작품을 작곡하는 시간도 맞아요. 오늘 8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작품 안에서도 작곡자들이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르겠거든요. 하루에도 감정이 그렇죠. 요동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악보에다가 전달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우리가 그걸 캐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심정의 변화를.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의 정말로 재미있고 즐거운 점은 사실 200년 전, 250년 전 작곡가들이 수많은 대가들을 통해서 레코딩과 라이브 연주들이 존재해 왔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대가들부터 지금의 정태환까지 예를 들어서 같은 악보, 같은 베토벤을 연주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악보에 써져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누구나 노력하지만 정태환이라는 프레임을 통과하면 이런 연주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호로비츠와 같은 거장의 프레임을 통과하면 또 다른 연주가 나오고 이것이 클래식 음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묘하게 호로비츠랑 본인이랑 약간 지금 동일선상에서 아니죠.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진짜로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장난으로 또 얘기를 했지만 클래식 하면 모두 다 똑같은 음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똑같은 악보를 보고 그 똑같이 연주하기 위한 다름의 연주자들을 발견하는 게 클래식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갑자기 3000% 빠졌는데 좀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다큐로 갔습니다. 맞아. 진행은 되겠습니까? 네, 진행해 더 하실 주시죠. 말씀 있으면 기회를 아니요.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촉촉해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우리가 소개한 곡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들려드렸는데 네. 발표를 들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듣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슬라브모고 작품으로 72의 2단조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를 이르지 베을라베크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연주로 듣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슬라브모고 작품으로 72의 2단조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이르지 벨로 흘라베크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네. 영화 밀정 등 많은 영화의 삽입곡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인데 오늘 저희가 또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 더 많은 분들이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시지가 많이 왔는데 이 외모에 대한 얘기가 많네요. 제가 읽는 것보다 직접 읽어주시는 게 더 민망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6368님. 네. 초록창에 태양님 찾아봤는데 너무 잘생기셔서 깜짝 놀랐어요. 야, 초록창에 찾아보셨군요. 예, 아니요. 어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그거는 피아노도 호로비치보다 잘 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 호로비치 젊을 때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근데 사진을 작정하고 찍으면 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더 프로필 사진에 약간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조금 신경 쓰고 있어요. 네. 약간 처음에는 네. 약간 너무 이렇게 잘생기고 막 예쁘게 나오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보이는 사진 그런 게 좋은 것 약간 같아서. 깊은 느낌의 사진. 네, 뭐 연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메시지 이주현 선생님 주셨어요. 정태양님 이렇게 라디오에서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아요. 고등학교 때 영어 쌤이 잘 듣고 있습니다. 와. 네, 저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이주현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세요? 맞아요. 와. 뭔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신 선생님이어서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닝 스페셜 영어 방송을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또 11시 클래식을 들어주시니. 저는 EBS의 입트 형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지금
클래식 방송 와서 지금 다른 방송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죠. 좀 영어도 중요하니까요. 선 넘네. 아니요. 영어 오페라 하려고. 자, 김혜경님, 오늘은 남편과 평택 오성강변에 자전거 타러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 마시며 11시 클래식을 들으니 너무너무 평온함을 느낍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움이 참 행복합니다. 저는 좀 부러워요. 이런 메시지를 보면은 저에게는 전혀 없는 여유로움과 평화로움이 느낄 때마다 대리만족합니다. 이런 어떻게 여유로움 만끽하십니까? 지방 연주 가면 만끽해요. 왜냐하면 서울을 벗어나서 찾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연주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특히 연주가 끝나서 잠깐 시간이 있을 때는 뭐 바다를 걷기도 하고 연주자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아직 비밀로 하겠습니다. 비밀입니까? 그럼요. 아직 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 한 8주치 지금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미리 스포해주지 않으신가 더 궁금한데요.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히 지내세요. 네.